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중장년기 건강을 위한 비만 관리라는 거를 제가 또 따로 챕터로 해서 오늘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확진자 때문에 아우성들이 지금 굉장해요. 그래서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난달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중년기 건강을 잘 보내야 노년기에 안정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년기에 제대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노년의 건강은 절대로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중년기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몇 가지 짚어드렸는데,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정보 중에서 중장년기 부분만 제가 몇 가지 그 PPT 자료를 같이 보면서 약간 복습을 하고요. 그 복습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중년기 건강을 위한 비만 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면 머슬업, 근육을 유지하고 지키고 또 오히려 근육을 저희가 올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팻다운, 어떻게 하면 우리 체내에 있는 지방을 저희가 적절하게 저희가 제거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그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중장년기는 대사질환을 잘 관리해야 된다. 대사질환 관리를 잘 못하면 온갖 성인병에 걸린다. 근데 그 성인병의 주범은 뭐다? 바로 내장지방이다. 근데 그 내장지방은 뭐 때문에 생긴다? 바로 탄수화물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10대, 20대랑 다르게, 30대와 다르게 이제부터 탄수화물은 중장년기 40대 이후부터는 탄수화물은 약간 독처럼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만큼 탄수화물을 무서워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내장지방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저희 소위 말하면 뱃살이라고 하는 그 내장 지방이 적절히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그 지방의 양이 비대해지면 그 지방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문제거든요. 그 물질 중에 첫 번째가 TNF-알파라는 물질인데 인슐린 작용을 억제해서 당뇨병을 유발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그 혈관 수축제가 나오는데 엔지오텐신 신호겐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고혈압을 일으키고요. PAI1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혈액을 응고시키기 때문에 이게 또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암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의 그 근원, 원흉이 바로 내장지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내장지방은 집중적으로 어디에 있다? 저희 뱃살이라고 불려지는 이 복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중장년기 비만 관리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뱃살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뱃살을 어떻게 뺄 것인가 라는 거에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장년기 건강에서 저희가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간 기능이 본격적으로 저하되는 시점이다. 간 기능은 왜 나빠진다 그랬죠? 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계속 장에 문제가 있었을 때 궁극적으로 버티다 못해서 이제 간에 문제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오면 피가 탁해지면서 만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장년기 건강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를 사춘기와 아울러서 두 번째로 겪는 시기예요. 바로 갱년기 관리인데, 갱년기에 이 호르몬 관리가 잘못됐을 때 건강한 노후로 넘어가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관리는 건강한 노후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다시 복습을 하냐면 중장년기 건강의 포인트는 내장지방 관리, 간 기능 개선, 갱년기 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비만 관리랑 너무너무 밀접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비만이 되는 원인,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시고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게 결국은 비만 관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비만.
뭐 허리둘레가 남자는 얼마 이상, 여자는 얼마 이상 되고 BMI 지수가 25 이상 뭐 이런 비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장년기로 넘어올수록요, 이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너무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굉장히 억울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다이어트를 조금 하고 또는 단식을 좀 한다든가 그러면 뭐 2, 3kg 정도는 그냥 내가 딱 뭐 주말에 무슨 뭐 행사가 있어. 그 내가 좀 옷을 딱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2, 3kg를 빼야 되겠다. 맘먹으면 뺄 수도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갱년기가 오다 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이거는 굶어도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무조건 찌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굶어도 안 빠지고 먹으면 무조건 찌고 죽으려는 거예요?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이 찌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굉장히 제가 만삭대의 몸무게를 갱신을 하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번 코로나 때.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저희 둘째 딸이 저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가 왜 이렇게 살쪘냐 그래서 니네 둘을 낳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살이 쪘다고 그랬더니 엄마는 소중한 두 딸을 얻기 위해서 몸매를 잃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위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니네들을 얻느라고 몸매를 버렸다.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지. 그러고서 저도 위로를 했었는데 어쨌든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주변에서 보면 갑자기 너무너무 날씬해지고 예뻐져서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뻐졌냐 그러면 다이어트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냐? 그럼 무슨 다이어트 했다 그러고 뭐 먹고 뭐 살을 뺐다는 둥. 뭐 그런 얘기 듣고 TV에서 보면 40kg를 1년 만에 감량했다는 둥, 50kg를 감량했다는 둥, 그래갖고 인생 역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각각의 노하우들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살 빠진 것 같고 남들은 다이어트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나는 안 되는지, 하란 대로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는지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고요. 더 억울한 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많이 먹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남보다 적게 먹는 것 같은 느낌? 저도 그래요. 저희 가족이 4가족인데, 저희 신랑이 있고 딸 둘이 있는데, 저희 가족 중에서 제일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저거든요. 근데 왜 저만 그렇게 찌냐는 거예요. 억울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저희 파트너들도 그래요. 서유정 사장님 진짜 의외로 잘 안 먹는데 왜 찌는지 모르겠다고. 진짜 억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속이 터지죠. 심지어 저는 어떤 분까지 봤냐면 정말 새 모이만큼 먹으시는 분 봤어요. 이보다 더 적게 먹을 수는 없어요. 정말 최소한으로 먹는다고 하는데도 다이어트가 안 되시는 분 저 실제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그냥 찌는 체질인가 봐. 이렇게 그냥 나는 우리 집안이 이렇게 우리 엄마 봐서는 우리 엄마도 이렇게 살이 찌더니 나도 살찌는 체질인가 봐. 이러면서 그냥 포기 일보 직전까지 하여튼 이래저래 억울한 거예요. 나만 이 세상에서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은. 근데 그 억울함을 제가 오늘 다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게. 그래서 오늘의 모토는 뭐냐면 늦게 빠지는 살은 있어도 절대 안 빠지는 살은 없다. 그 모토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억울하지 않게 중장년기 비만 관리를 한번 잘 해보도록 제가 오늘 그 강의 주제를 거기에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살이 왜 찌는가? 일반적으로 살이 찌는 원인은 3가지예요. 영양 부족, 활동량 부족, 수면 부족. 여기서 봤을 때 내가 맞아, 운동을 안 하는 거, 그래서 운동 부족인 것도 알겠고, 그래 내가 수면 부족? 그래 수면 부족이면은 살이 찔 수도 있겠어. 그런데 영양 부족?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대부분 영양에 대해서 저희가 다이어트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현대인들이 다이어트를 딱 한다 그러면은 딱 2가지예요. 하나는 뭐다?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다이어트의 방법이에요. 그건 너무나 고전적인 방법이고 그거를 비껴나갈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칼로리 조절은 왜 할까요? 칼로리를 줄이는 걸 왜 그럴까요? 저희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영양이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이 과잉됐으니까 칼로리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양 과잉이 아니라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영양이 부족해서 살이 쪄? 저희가 이걸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생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입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입에 뭐가 안 들어오면 저희는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입에 뭐가 들어와서 우리 생명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7가지가 있대요. 그 7가지를 7대 영양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7대 영양소를 하나씩 살펴보면 탄수화물이 있고 단백질이 있고 지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 탄수화물은 우리 입으로 들어오면 장에서 최종적으로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돼서 우리 산소와 효소를 만나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필요한 생체에 이용되는 그 무언가로 바뀌거든요. 그게 내 몸을 구성하는 원소로도 바뀌고 또 우리가 살아서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3가지 원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양소들도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생체에 직접 이용되지는 않지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생체에 이용되려고 할 때 그 이용률을 훨씬 더 부스팅 시켜줘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생체 이용이 잘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몸에 남고 쌓이고 뭔가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식이섬유라는 게 있어요. 식이섬유는 뭐냐면 이렇게 생체 이용을 하고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남는 것들을 잘 흡착해서 배설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식이섬유의 역할이고요. 또 물도 있어요. 물은 이 모든 과정을 저희는 신진대사라고 하거든요. 이 신진대사에 물은 전방위적으로 쓰여요. 저희 몸의 70% 이상은 물이죠. 이 물은 모든 영양소들은 효소들이 일을 할 때 뭘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죠? 가수분해를 한다 그러죠. 가수분해. 물을 가지고 모든 것든지 물로 다 분해하면서 어떤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모든 신진대사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7대 영양소가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는 과잉이고 뭐는 부족할까요? 아마 현대인들은 대부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과잉이고 상대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이 상당히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노폐물 배설이 잘 안 되고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영양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양대사가 안 되니까 에너지대사가 안 되니까 먹는데 몸은 피곤하고 몸은 처지는데 남은 영양소는 우리 몸에 싹 다 죄다 뭐로 바뀌죠? 지방으로 바뀌어서 내 몸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영양소가 부족한 거예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대인들은 비타민, 미네랄, 야채를 많이 못 먹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면 뭐를 줄여야 될까요?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고 단백질도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단백질에 대한 역할이에요. 이 단백질을 줄이기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단백질은 저희 몸에서 에너지 대사에 쓰는 애는 탄수화물과 지방이고요. 단백질은 저희 몸을 실제로는 구성하는 역할을 해요. 뭘 만들까요? 일단 근육을 만들어요. 이게 근육 사진인데 여러분들 뭐 생체 도감도나 이런 데를 보면 근육 사진을 다 보실 거예요. 근육 사진을 보면은 사진이 어떻게 나오냐면 저렇게 나오는데 색깔이 뭐로 표시되죠? 빨간색으로 표시돼요. 거의 적색으로 표시되는데 저게 그냥 적색으로 표시되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서 적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육에는 뭐가 많다?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혈관이 많다는 거. 근육에 혈관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육은 피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장기라는 얘기예요. 피를 많이 소모한다는 얘기는 어떤 걸까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곡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근육이 없으면 에너지를 잘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자랑 남자를 비교했을 때 남자가 근육이 많을까요? 여자가 근육이 많을까요? 남자가 근육이 더 많아요.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식사를 했을 때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훨씬 에너지 대사가 잘 되죠. 그리고 똑같은 식사를 한다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에너지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체내에 뭐가 쌓인다? 지방이 쌓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만큼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태우는 곳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만 관리,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소실되면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심지어는 더 늘려야 되는 곳은 바로 근육이라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희 몸에서 뼈를 만들어요. 뼈를 구성해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년기, 노년기가 될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구조물이라 그랬죠. 간이 튼튼하면 뭐하고, 심장이 튼튼하면 뭐예요? 뼈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집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 구조물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뼈, 그러면 칼슘, 마그네슘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원료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골밀도에서 중요한 게 골질이거든요. 이 골질에 해당되는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뼈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뼈를 지키기 위해서도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뭐를 만들죠? 저희 몸에서 피를 만들어요. 피는 분리하면 백혈구, 적혈구가 있죠. 혈소판도 있고요.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들을 만드는 애들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결국은 피가 점점 피가 말라가면서 인간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수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게 근육, 뼈, 또 하나가 뭐죠? 혈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백질은 또 뭘 만드냐면 저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지키기 위해서도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은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단백질과 나쁜 단백질이 있어요. 저희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그러면은 뭘 생각하시죠? 그래, 오늘 저녁에 갈비집을 가야겠어. 그래서 갈비를 생각하신다든가 이러시죠. 고기 이런 걸 생각해요. 맞아요. 고기에는 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기 종류에는 또 뭐도 많죠? 단백질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피해야 되는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 단백질 식품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대사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서 노년기에 건강에 문제가 온다라고 발표되는 연구 논문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단백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다? 단백질 식품에 뭐가 있다?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의 문제가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단백질은 뭘까요? 저희가 중년기 이후부터 젊어선 상관없어요. 그냥 고기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40대가 넘어왔다. 그래서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챙겨 먹어야 되는 단백질은 뭐냐면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어떤 연구 자료에도 식물성 단백질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는 동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40대 이후에 근육과 뼈와 혈액과 호르몬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백질을 섭취한다면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가 뭐죠? 콩을 베이스로 한 음식들이죠. 콩이라든가 두부라든가 낫또라든가 순두부라든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줄이시고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많이 늘리시고 우리 식탁에서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 것. 이렇게 된다면 영양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면서 뭐가 된다? 자연스럽게 비만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먹으려고 저희가 식탁을 꾸려봤어요. 이건 제가 차린 밥상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하시고 훌륭하시고 연구 많이 하시는 그 식품 영양학자 분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7가지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골고루 먹으려면 뇌를 위해서, 뼈를 위해서, 피를 위해서 이걸 다 먹으려고 밥상을 차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의 반찬은 밥상에 올라와야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공급받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인가요? 가능하지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늘 최근 3일 동안 먹은 밥상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못 들어왔죠. 당연히 못 들어왔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뇌에서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뇌는 뭘 통해서 입을 통해서 뭘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게 바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바로 식욕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식욕을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 몸이 제대로 되어 있는 몸이라면 내 몸에 필요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필요한 영양소들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식욕을 느꼈을 때 뭘 넣어주죠?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과잉인 상태, 오히려 문제가 되는 저런 거 달고 기름지고 뭐 이런 것들. 심지어는 아무 영양가도 없는 MD 칼로리라고 하는 술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 술의 가장 최고의 안주, 궁합은 뭐죠? 단짠이죠. 그래서 이 단맛과 짠맛은 비만을 유발하는 가장 안 좋은 맛들이에요. 근데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바로 이 단짠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먹기는 많이 먹어요. 그런데 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줬나요? 안 넣어줬죠. 안 넣어줬으니까 뇌는 계속 어떻게 하죠? 넣어달라고 하면서 계속 뭘 유발하는 거죠? 바로 식욕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주지 않고 불필요한 영양소만 자꾸 넣어주게 되면 저희는 바로 비만, 많이 칼로리를 유발하는 영양소를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서 바로 그 비만이라는 걸 유발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비만이신 분들의 특징들이 바로 뭐냐면 유독 저런 걸 많이 드세요. 달고 짜고 뭐 맵고 뭐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현대인들은 영양 부족이라고 그랬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비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와 장내 유산균들,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저기 다이어트 많이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바디키도 하고 모두 했는데 이상하게 살이 안 빠져요. 그러신 분들은 뭘 챙겨 보셔야 돼요? 물을 많이 드셨는지 챙겨보세요. 다 드셨어도요, 물을 많이 안 드시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극도로 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좋은 영양소를 많이 넣어줘도 그 영양소들이 뭘 갖고 일을 한다? 물을 갖고 일을 하거든요. 재료는 들어갔는데 유통이 안 돼요. 그 유통시켜주는 물질이 바로 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디키도 하시고 단식도 하시고 디톡스도 하시는데 나 잘 살이 안 빠져 이러시는 분들은 필요한 영양소 중에서 제가 볼 때 다른 거 빠질 건 없어요. 저희 식품에서. 근데 물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좋은 물, 이스프링물 하루에 2리터 이상 잘 드시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면 부족. 이 수면 부족도 비만을 유발시켜요. 저희가 그 2014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바로 이 생체 리듬을 밝혀서. 그래서 그 뒤로 나온 이 생체 리듬과 관련한 많은 책들이 시중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 생체 리듬의 비밀을 밝혀라. 그래서 이게 비만 치료랑도 지금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생체 리듬을 다른 말로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해요. 저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생체 시계에 의해서 저희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이 조화롭게 움직이는데 이게 교란이 일어나면 저희가 병도 오고 살도 찌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체 리듬, 이 생체 시계는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되냐면 저희가 낮에 보는 햇빛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동트는데 동트면서 뭐가 있죠? 햇볕이 서강이 비치죠. 그리고 석양이 질 때까지 한낮의 태양과 뜨거운 태양과 이제 석양이 지죠. 그 빛에 의해서, 그 빛의 농도에 의해서 저희 생체 리듬이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체 리듬을 무시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낮에 예를 들면은 낮 시간에 햇볕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이 바뀌어. 밤에 자고 낮에 깨어나서 햇볕을 보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낮에 자고 밤에는 잠을 안 자. 또는 음식은 이 생체 리듬에 의하면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저희가 음식을 먹어야 그 음식을 에너지 대사하는데 관여되는 호르몬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움직인대요. 대표적으로 인슐린 호르몬이죠. 그런데 해가 진 다음에 음식을 먹게 되면 에너지 대사가 되려면 인슐린이 포도당을 데리고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몇 프로? 30%에서 40%. 예를 들면 낮에 밥 한 공기 먹는 거랑 밤에 밥 한 공기 먹는 거랑 에너지로 태워지는 게 30%, 40%가 밤에 먹는 게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음식은 언제 먹어야 돼요? 낮에 먹어야 된다는, 해가 떠 있을 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
밤에 막 야식을 하고 밤에 늦게까지 밥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희 몸의 생체 시계가 교란이 일어나요. 교란이 일어나면서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생체 리듬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첫 번째가 밤에 잘 주무시는 거예요. 밤에 잔다는 거는 단지 피로 회복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요.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저희는 낮에는 활동하죠. 낮에 활동할 때는 외부 환경하고 늘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외부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령 내 세포가 좀 다치고 내 세포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복구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낮에 먹은 음식을 가지고 뭘 하냐면 밤에 잘 때 낮에 활동하는 동안 망가졌던 세포라든가 조직들을 어떻게 되죠? 고치고 재생하고 다시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잠을 안 자? 밤에 잠을 안 자고 해가 뜰 때 날밤을 샌 다음에 그 다음 날을 맞이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 몸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는 동안 조직이 복구되고 회복이 될까요? 아니요. 해가 떠 있을 때는 복구 작업을 못 한다는 거죠. 반드시 저희가 잠들어 있을 때만이 세포가 보수가 되고 재생이 되고 복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라는 거는 내 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내 세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에 제대로 잠을 못 자면 세포가 망가진 상태로 그대로 있다 보니까 저희 몸은 어떻게 되죠? 점점 어떻게 되죠?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 대사가 안 되죠. 에너지 대사가 안 되면 똑같은 밥을 먹어도 에너지로 안 바뀌니까 뭐로 저장된다? 우리 몸은 점점 지방으로 바꿔서 전환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7시간 주무신 분들하고 5시간 주무신 분들하고 칼로리 소모량을 계산해 봤대요. 그랬더니 단 2시간이잖아요. 5시간 잔 사람하고 7시간 잔 사람은 불과 2시간 수면을 더 했냐 안 했냐 그 차이인데 그 2시간 동안 소모된 칼로리가 얼마냐면 무려 500칼로리예요. 그러면 이 500칼로리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관념을 갖고 있죠. 다이어트 할 때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살을 못 빼. 그래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정말 그 2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걸으셨어요. 2시간 열심히 걸으시면 몇 칼로리가 소모되는지 아세요? 225칼로리에서 한 250칼로리 정도가 된대요. 소모가 된대요. 그러면 무려 4시간을 걸어야 500칼로리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4시간 빨리 걸으실래요? 아니면 2시간 더 잠을 잘 주무실래요? 당연히 2시간 잘 더 주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은 저희가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인은 괜히 잠꾸러기가 아니라 잠을 잘 주무셔야 물론 피부도 좋아지시겠지만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주무시고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한,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시간도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 12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요. 똑같이 7시간이죠. 그 사람하고 밤 10시에 자서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밤 10시에 자서 새벽 2시에 일어난 사람은 4시간 잤죠. 밤 12시에 자서 그 다음날 7시에 일어난 사람은 7시간 잤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칼로리 소모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오히려 4시간 잔 사람들이 칼로리가 더 많이 소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또 자는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시에 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언제 주무셔야 되냐면 9시 이후에는 주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9시에 주무셔서 차라리 새벽 1시, 2시에 깨시더라도 그게 훨씬 여러분들 그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는 유리하다는 거죠. 참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지만 현대인들한테는 정말 밤 9시, 10시에 잔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정말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정말 일찍 주무시는 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칼로리 소모는 굉장하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잠이 잘 안 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내 몸은 질병 살 때 세포는 이제 에너지 대사가 안 되고 우리 몸에 노폐물은 쌓이게 되고 지방이 여기저기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 숙면을 위한 3가지 팁을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불면증이 왔어요. 특히 갱년기가 오시게 되면 그 4대 문제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 오죠. 호르몬 문제 때문에 불면증이 왔어요. 불면증이 오면은
늦게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한결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 5시에 잠들었다 하더라도 7시에 일어나는 시간이면 2시간 자고 7시에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낮에 피곤하더라도 주무시지 마시고 버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낮에 피곤한 게 그 다음날 밤에 잘 때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자꾸, 왜냐하면 늦게 자기 때문에 낮에 또 오전 내내 피곤해서 누워있다 보면은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햇빛을 보면 낮에 뭐가 생기죠? 세로토닌 호르몬이 생기죠. 그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불면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해서는 낮에 햇빛을 보고 낮에 활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어느 한의사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신문혈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혈점인데, 새끼손가락 이 사이 이렇게 쭉 선 따라서, 저 그림이 있죠? 선 따라서 쭉 내려가면 이 손바닥 여기 보면 불룩한 지점이 있어요. 불룩한 지점. 그 불룩한 지점 살짝 밑으로 내려오면은 쏙 들어가는 지점이 있거든요. 쏙 들어가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를 신문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한방에서 화점, 그래서 스트레스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눌러주면 저희가 교감신경,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올려야 되는데 그걸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혈점으로 한방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10초 정도 꾹 눌러주는데, 어떤 분들은 화가 많으신 분들 있죠.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은 저기 누르면은 소리를 막 엄청 지르시더라고요. 되게 아파요. 저기 아픈데 어쨌든 10초 정도 꾹 누르시고 띄었다가 또 10초 정도 꾹 누르시고 띄었다가, 이거 한 10번 정도 하시면은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잠이 온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팁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부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저희가 살이 찌는 원인, 이게 30년 전에는요 운동 부족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예를 들면 뭐 구한말 시대 때라든가 뭐 이럴 때 옛날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걸 보면, 밥그릇 보셨어요? 밥그릇? 저희 왜 근대 무슨 뭐 유물 뭐 이런데 민속촌이나 이런데 가보면 녹그릇 있잖아. 녹그릇 보면 밥그릇이 정말 엄청 크잖아요. 저희 지금 현대인들 밥그릇에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의 밥그릇에 밥을 막 고봉밥이라 그러죠. 그것도 막 산처럼 쌓아놓고 먹었단 얘기예요. 근데 그 옛날 사람들 사진 보면 삐쩍 말라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일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들은 먹는 게 많아진 것도 많아졌다라는 게 좀 약간 억울한 게, 옛날 사람들보다 탄수화물로 봤을 때 그렇게 먹는 게 많아진 것 같지도 않아요. 옛날 사람들 탄수화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농경사회에서 특히. 그런데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농경사회니까 뭐죠? 농사를 지잖아요. 몸을 움직여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게 탄수화물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건강에서. 근데 왜냐하면 움직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엄마가 꼭 오후가 되면 어디 가면 장 보러 가서, 옛날엔 장바구니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쫄래쫄래 엄마 따라가서 장 봐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러 갔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요즘 그렇게 뭐 장바구니 들고 걸어 다닐 일도 없고요. 하다못해 집에서 몸 움직여서 하든, 옛날에 빨래터 가서 빨래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주부들조차도 이제는 손으로 버튼만 누르면 빨래가 되고, 식기세척기에서 그릇이 닦아지고, 로봇 청소기가 돌고 뭐 이런 시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냥 조금 뭐 손가락 조금 움직이고 뭐 이렇게 뭐 워드치고 뭐 조금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큰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산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근육은 소근육이 아니라 대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이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 활동에서 에너지를, 의외로 몸은 피곤한데 에너지를 태우지를 못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어요. 아, 그래, 이제 운동이야. 나 운동이 부족하니까 내가 지금부터 운동을 해야겠어. 근데 운동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뱃살을 500g을 빼려면 윗몸 일으키기를 몇 번을 하면 뱃살 500g을 뺄까?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봤대요. 여러분들 500g 그러면은 돼지고기 뭐 한 근도 안 되는 g을 윗몸 일으키기, 여러분들 쉬우세요? 한 20번 해보셨어요? 정말 뱃살 땡기고 난리가 아니죠. 그 윗몸 일으키기를 해가지고 500g을 한번 빼보겠다고 도전했을 때 몇 번을 해야 되나 봤더니
몇 번일까요? 25만 번. 이거 하다가 허리가 아마 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저렇게 운동해서는 절대로 뱃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저희가 일상생활 몸을 움직여서 뭐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뭐 그러는 저기 쓰레기 버리러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는 것도 그런 약간의 일상에서도요, 에너지가 지방이 안 타는 게 아니에요. 지방 타요. 지방 타는데 그게 미미할 뿐인 거죠. 대근육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을 태우는 가장 강력한 운동을 뭐라고 해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면 말 그대로 산소를 태우는 운동이죠. 산소를 호흡해서 산소를 태우는 운동인데, 뭐 대표적으로 뭐 빠르게 걷기라든가 달리기라든가 뭐 에어로빅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이런 운동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죠. 이런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지방을 가장 많이 태운대요.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할 때 가장 그 포인트를 모르죠.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산소 운동에 굉장히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무산소 운동은 걔는 지방 안 태워. 걔는 지방을 못 태우고 걔는 탄수화물 태우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지방 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 할 필요가 없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 그랬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봤더니 똑같은 시간을 운동했을 때 오히려 유산소 운동보다 무산소 운동이 지방을 더 태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산소 운동은 지방을 별로 안 태우는데 그 얘기를 지금 좀 더 드릴까 해요. 일단 유산소 운동부터 넘어가 볼게요. 유산소 운동은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유산소 운동으로 봤을 때 걷기와 달리기를 한번 볼게요. 걸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그 지방을 더 태울까요? 달리기를 할 때 더 지방을 태울까요? 여기서 뭐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당연히 달리기를 할 때 더 지방을 태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몸이냐는 거죠. 중년의 몸이 관절도 안 좋고 뭐 그러기 때문에 사실 달리기를 하면 관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운동 기능상으로 봤을 때 달리기가 그렇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걸으라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조사를 해봤을 때 만약에 똑같은 예를 들면 30분을 운동을 했을 때 30분을 걷는 거랑 30분을 달리기를 한다 봤을 때는요, 당연히 달리기가 유산소 운동으로 봤을 때 훨씬 효과는 높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30분이 아니라 시간으로 봐서요, 만약에 저희가 똑같은 뭐 10km를 가야 돼. 목적이 10km야. 근데 달려서 10km를 가는 거랑 걸어서 10km를 가는 걸로 봤을 때는요, 걸어서 10km를 갔을 때가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태우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10km를 갈 때 달리기로 가면 빨리 가잖아요. 걸어서 가면 훨씬 가잖아요. 예를 들면 달려서 30분 갈 거를 걸으면 2시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산소 운동에서는 운동의 강도보다는 운동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최소 30분 이상을 운동을 해야 지방이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기를 30분 이상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이상 하는 운동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걷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유산소 운동의 핵심이에요. 근데 걷는데 그냥 설렁설렁 걸으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호흡이 가쁠 정도로,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겨우 나눌 정도의 가쁜 호흡을 할 정도의 그 빠른 걸음이 유산소 운동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맞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그 100m 달리기 운동 선수들의 그 몸이에요. 이게 바로 달리기를 하는 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거리를 아주 고강도로 달렸을 때, 근데 같은 뛰는 운동이다 하더라도 마라톤 선수들의 몸이거든요. 좀 없어 보이죠? 마라톤 선수들은 장거리 저강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진짜 지방 하나 남아있을 것 같지 않은 몸이 마라토너들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몸에서 긴 시간 저강도로 하는 게 훨씬 더 지방을 태우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선택한다면 빠르게 걷기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30분 이상 걷는 거를 추천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즘 최근에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아주 지금 열풍입니다. 전국에 열풍인데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와 더불어서 지금 막 뜨는 운동이 있어요. 막 유행하는 운동이 있고 유튜브나 이런 데 봐서도 막 굉장히 이 운동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인터벌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터벌 운동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유산소 운동의 다이어트에서는 굉장히 집중하는 그 추세였거든요. 유행이었어요. 그게 유행이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유산소 운동보다는 무산소 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면 같은 30분을 운동했을 때 훨씬 더 지방을 태우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무산소 운동은 뭘 하는 운동이라 그랬죠? 웨이트닝, 그러니까 근육을 만드는 운동이죠. 제 생각엔 첫 번째 에너지를 태우는 공간을 만드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다이어트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더 큰 게 있어요. 탄수화물을 태운다 그랬잖아요. 포도당을 태우는 운동이거든요. 무산소 운동은 지방보다는 포도당을 먼저 태워요. 그러면 우리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을 먼저 태우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포도당이 싹 없어졌어요. 근데 내가 지방을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지방을 그대로 에너지로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내에 지방을 안 쌓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포도당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죠? 체내에 있는 뭘 갖다 쓰는 거죠? 지방을 꺼내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현대인들은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탄수화물을 워낙 많이 먹어서 비만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내장 지방 쪽, 탄수화물형 비만 쪽으로 봤을 때는 탄수화물을 쓰는 무산소 운동이 훨씬 더 내장 지방을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게 지금 그 각종 데이터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요즘 유행은 바로 뭐냐면 이런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혼합한 형태의 운동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인터벌 운동이라고 하고 이 인터벌 운동을 조금 더 극대화한 운동이 타바타 운동이라 그래갖고 비슷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그냥 나의 최대 심박수의 100% 이상으로 힘을 쓴 다음에 그게 1분에서 2분 정도 최대한 내 심박수를 올린 다음에 호흡을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심박수를 최대한 올려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산소를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호흡을 가라앉히고 모든 산소를 순간적으로 끌어올려서 다 쓰고 가라앉히고 이렇게 하면서 내 몸에 산소를 끌었으면 산소를 최대한 끌어다 쓸 때 뭘 같이 쓰죠? 포도당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 포도당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운동법. 이게 이제 인터벌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인터벌 운동을 했을 때 같은 유산소, 그러니까 걷기 운동 1시간 하는 것보다 이 인터벌 운동 15분 하는 게 훨씬 더 그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크대요. 그래서 현대인들 시간 없고 바쁘고 뭐 이렇게 오래 운동할 시간 없으신 분들은 10분, 15분 내에서 빨리 끝내는 운동을 할 때는 인터벌 운동이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인터벌 운동과 타바타 운동을 하는 방법은 비슷한데요. 원리는 똑같아요. 비슷한데 원래는 뭐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대충 숨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운동의 효과를 의외로 또 볼 수가 없는 게 인터벌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벌 운동 그래갖고 그냥 뭐 계단 조금 올라갔다 숨차 그러고선 좀 쉬고 이러지 마시고요.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 좀 알아보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 인터벌 운동으로 추천하는 게 이제 이 자전거 타는 거죠. 자전거 타는 것 또는 요즘 뭐 보잉이라 그래갖고 이걸 굉장히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아주 대표적인 기구를 활용한 운동이고 집도 좁고 저런 기구를 살 뭐 돈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추천해요. 이게 파트랙이라 그래갖고 이 인터벌 운동에서는 가장 좋은 운동법이라고 하는데 오르막을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집 근처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그거를 최고의 운동 도구로 한번 써보세요. 그 오르막길을 아주 빠르게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이거를 계속 7회에서 8회 정도 반복하시면 지방을 태우는데 가장 최고의 운동이라고 하고요. 오르막길도 없으면 혹시 주변에 또는 아파트에 그 계단이 있으시죠? 계단을 올라가시면은 또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계단을 최소한 15층을 3회 이상 오르락내리락 하셔야지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15층을 올라갈 때 쉬지 않고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전 해봤더니 8층 올라가니까 숨이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터벌 운동의 포인트는 땀날 때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유산소 운동은 땀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벌 운동은 땀날 때까지 하시면 안 되고요. 숨 찰 때까지.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거기서 멈추시고 가라앉히시고 이게 인터벌 운동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영양소도 잘 영양소는 줄이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집어넣고 수면도 잘 하시고 뭐 운동도 하셨어요. 옛날 같았으면 뭐 5에서 7kg 정도 빼는 거는 뭐 유도 아니었죠. 근데 저울이 꼼짝하지 않아요. 제가 결론은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그런데 저울이 꼼짝하지 않아요. 왜? 중년기가 돼서 그래요. 중년기가 되면은 이상하게 왜 식사량을 줄여도 운동을 해도 왜 살이 안 빠질까? 왜 그럴까요? 일단 간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그 세 가지가 다 저희 비만하고 다 연관이 돼 있다고 했죠. 왜 간 때문이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40 이후부터는 간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를 만드는 공장은 간이거든요. 근데 그 간에서 효소를 생성하는 능력이 확 떨어져요. 만약에 20대 가장 좋을 때가 100으로 논다면 40대가 되면 거의 10 정도로 떨어져요. 거의 바닥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효소 중에서 뭐가 문제가 뭐냐면 코큐텐 효소의 생성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영양소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큐텐 효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세포에서 에너지 대사할 때 이 코큐텐 효소가 없으면 내가 먹은 산소와 내가 호흡한 산소와 영양소가 들어가서 에너지로 바뀔 때 에너지가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코큐텐 생성률이 떨어지면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호흡을 해도 에너지 생성이 불리해진다는 거죠. 20대에 비해서 거의 70%, 80% 에너지 생성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남은 잉여 에너지는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간 기능이 떨어지면 내 몸에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의 한 70%는 글리코겐이라는 걸로 바꿔서 간에서 저장을 해놔요. 굶을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30% 정도만 혈액으로 보내면 혈액에서 그걸로 에너지로 썼거든요. 근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저장 창고가 줄어들어요. 특히 지방간이 생기기 시작하면 간의 곡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에 기름이 끼면서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똑같은 밥을 100을 먹었어. 그러면 옛날에는 70을 저장해놓고 30만 내보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50밖에 저장이 안 되고 50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혈중에는 뭐가 되죠? 포도당이 훨씬 더 많이 넘쳐나겠죠. 넘쳐나은 만큼 아까 얘기했듯이 언덕배기를 뛰어오르든지 계단을 15층을 3번을 왔다 갔다 하든지 태워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안 하고 앉아서 손만 까딱까딱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잉여 에너지 대사되지 않은 잉여 에너지는 그대로 내 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뱃살, 내장 지방이 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남는 지방은 간에서 싹 갔다가 뭘 하죠? 지방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을 태워서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려면 결국은 간에 가서 지방산으로 바뀌어야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는데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은 끈적끈적한데 그걸 빨리 갔다가 에너지를 태울 원료 물질로 만들지 못하는 게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간 때문에 어떻게 된다? 비만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효소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해야 되죠? 간을 도와주셔야 돼요. 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간을 도와주는 건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난번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아마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올라왔으니까 꼭 한번 다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이에요, 장. 장을 쉬게 해주셔야 돼요. 장이 쉬면 간이 쉬어요. 장을 쉬게 해주는 방법이 뭐죠? 굶는 거예요. 단식.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단식을 해서 장을 쉬게 해주면 그 장이 쉬는 동안 간은 회복의 장기예요. 간은 그 어떤 장기보다 빨리빨리 회복하는 장기인데 장만 쉬어주면, 소화기계만 쉬어주면 간이 자기를 빨리 복구할 수가 있어요. 그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을 장을 통해서 장을 쉬게 해줌으로써 간을 쉬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 간을 도와주는 중요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걸 안 도와주시면 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두 번째, 갱년기가 온다 그랬죠? 호르몬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비만을 일으키는 호르몬은요, 의외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의 이름은 코티졸 호르몬이라고 해요. 이 코티졸 호르몬은 어디서 나오냐면 콩팥 위에 모자처럼
이렇게 살짝 씌어져 있는 부신이라는 데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코티졸 호르몬이에요. 이 코티졸 호르몬은 저희가 외부 환경, 내 몸의 항상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를 못 하시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 몸이 왜 이런지를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진 한번 주의 깊게 봐보세요. 저기서 여러분들 고양이가 되고 싶으세요? 쥐가 되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이 저 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바로 저 상태, 저 쥐의 심리 상태가 바로 스트레스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내 생명이 위협받는 극한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는 바로 저 쥐처럼 저희는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어야 됐어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뭐 맹수랑도 싸워야 됐었는데, 그래서 저렇게 맹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렇게 용감하게 싸우든가 아니면 안 되겠으면 빨리 도망가든가. 그래야지 저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싸우거나 도망갈 때 저희 몸을 메커니즘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거나 도망갈 때 우리 몸에서 뭐가 필요하죠? 싸우거나 도망갈 때 평상시에 에너지 갖고 될까요? 안 되죠. 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더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순간적으로 아주 빨리.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졸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코티졸 호르몬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에너지원이 뭐죠? 빨리 쓸 수 있는 에너지. 우리 몸의 에너지로 당장 현금으로 탁 쓸 수 있는 호르몬은 에너지는 바로 당이거든요. 에너지원, 당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런 맹수를 만났을 때 저희가 밥을 먹어서 당을 보충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그러고 있어요? 내 몸에 있는 걸 갖고 빨리 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에너지원, 당을 만들어야 돼요. 코티졸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재료는 뭐다? 뭘로 만들까요? 내 몸에 있는 근육은 뭐로 만들어 있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 근육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그 아미노산을 간으로 가져가면 간에서 뭘로 만들어요? 당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당을 가지고 혈액으로 확 이동시켜서 우리 세포로 가져가서 우리 손발, 근육에 몰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 당을 세포로 운반할 친구를 불러내야 돼요. 그 친구가 바로 뭘까요?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코티졸 호르몬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뭐가 같이 움직인다? 인슐린 호르몬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또 하나 같이 움직이는 호르몬이 있어요. 당만 갖고 에너지를 안 만들어지죠. 산소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산소를 빨리 세포로 적절하게 갖다 주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코티졸,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은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저희가 늘상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게 되면 인슐린이 포도당을 자꾸 가지고 세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포가 그 인슐린이 가져온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로 빨리빨리 만들어주면 문제가 없는데, 늘상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오게 되면 세포도 지쳐요. 지쳐서 더 이상 이제 인슐린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포도당을 거부하는 상태가 벌어져요. 그걸 저희는 뭐라고 부른다? 인슐린 저항성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에 있는 당이 세포 안으로 이동을 못 해요. 이동을 못 하고 어떻게 된다? 혈액 안에 그대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포도당을 쓰지 못한 인슐린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없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없어지지도 않고 이 인슐린은 그때부터 역할이 바뀌어요. 어떤 역할로 바뀌냐면,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을 쓰지 않으면 지방산을 갖다가 에너지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방을 쓰잖아요. 근데 인슐린은 그걸 막아줘야 돼. 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게 하는 게 인슐린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에너지 대사되는 거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안 돼, 포도당 써야 되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하고 지방이 에너지로 태우는 거를 막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지방이 에너지를 안 쓰니까 지방은 고스란히 내 몸에 쌓이고 있는 지방도 에너지로 쓸 수가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인슐린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지방 저장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원리를 이해하셨어요? 인슐린은 포도당을 도와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써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애거든요. 근데 포도당이 에너지로 안 쓰이고 있어, 지금. 근데 지방을 쓰게 하겠어요? 아니죠.
내 편 포도당이 에너지를 쓸 때까지 너 지방 가만히 있어 하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자꾸 지방이 쌓이고 있는 지방은 에너지.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에 딱 우리 몸이 돌입이 됐다. 그러면 있는 지방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굉장히 문제인데 그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다?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비만, 살이 찌는 원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살찌면서 어떻게 되죠? 내 몸에 있는 근육을 갖다가 자꾸 당으로 바꿔버리니까 근육은 어떻게 되죠? 근육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도 늘어지고 머리카락은 푸실푸실해지고 근육은 덜렁덜렁해지고 뼈는 약해지고 그런데 지방, 살만 쪄요. 아주 그냥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남는 포도당은 이렇게 배로 이동을 시켜서 저장을 해놔요. 그런데 왜 뱃살로 갈까? 왜? 뱃살에 있는 내장 지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뱃살로 안 가고 좀 허벅지로도 좀 가고 등으로도 좀 가고 팔뚝으로 좀 가는데 굳이 왜 뱃살로 남는 포도당을 이동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남는 포도당은 언제든지 에너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로 쓰려면 뭐로 바뀌어야 돼요? 다시 포도당으로 바뀌려면 간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간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여기 배거든요. 그래서 배로 모아놨다가 여차하면 간으로 가서 에너지로 바뀌려고 뱃살로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뱃살이 찌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맹수를 만나서 싸우거나 도망갈 일도 없는데 실체가 없는 스트레스에 늘 시달려요. 그게 상사일 수도 있고 동물대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그저 공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체 없는 맹수 앞에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결론은 뭐가 된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현대인들은 저렇게 비만이 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이래서 싸움 도주 반응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다? 옛날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은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서 만든 호르몬이라 그랬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싸우거나 도망간다는 행위는 내 몸에서 뭐죠? 몸을 강력하게 움직인다는 행위예요.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실 때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불 뒤집어쓰고 누워 있어 보세요. 안 좋은 생각만 점점 더 들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다못해 빨래라도 하시고 설거지라도 하시고 집안 청소라도 하시고 옷장 정리라도 하시고 막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몸을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코티졸 호르몬이 나올 때 그걸 강력하게 그걸 중화시켜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잘 분비가 돼서 부신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비타민 C라는 또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 C를 보충해줘야 신장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갱년기예요. 갱년기라서 살찐다고? 이게 도대체 뭘까? 진화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자들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몸이 되면 갱년기라는 말은 뭐냐면 난소에서 더 이상 아이를 낳는 호르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에스트로겐을 생산하는 공장 문을 닫아서 폐경이 되는 게 바로 갱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아이만 낳게 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혈관도 부드럽게 해주는 호르몬이고 뼈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고 치매도 예방해주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 안 낳는다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뼈는 약해지고 기억력은 잃어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든지 이 폐경이 된 여성을 돕기 위해서 이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방이에요. 그래서 부신에서 나오는 DHEA라는 디하이드로에피노르겐이라는 호르몬을 가지고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을 가지고 그 호르몬을 지방으로 이동시켜요. 그래서 지방 조직에 가서 뭘 만들어낸다?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갱년기를 버틸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자들은 갱년기가 오면 폐경이 돼서 난소에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지 않으면 유일하게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낼 공간은 어디밖에 없다? 지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먹으면 먹는 족족 뭐로 바꾼다? 지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용상 들어보면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진화의 산물이에요. 이게 나이 들어서 여자들이 이렇게 살이 찐다는 게. 근데
현대인들은 그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외모라는 부분이 꼭 아까 얘기했던 대사질환일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나이 들어서 살이 찌면 솔직히 자존심에도 스트레스가 가는 거고 자신감도 잃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누구 만나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찌지 않은 상태로 좀 이 갱년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저희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그 여성 호르몬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필요한데, 바로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들이에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또 모두 부족해지자면 세로토닌 호르몬도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니까 단 것만 더 찾게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도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근육 450g에서 하루에 쓰는 그 열량이 75칼로리고요. 지방 450g에서 하루에 쓰는 열량이 8칼로리래요. 근육이 지방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쓰죠. 근데 여자들이요, 20대부터 서서히 근육이 떨어져요. 하루에 뭐 200 몇 g씩 떨어져가지고 40대가 되면은 2.25g 정도의 근육량이 빠진대요. 2.25면은 375칼로리. 그러니까 20대에 밥 먹는 거보다 40대 때는 뭐죠? 375칼로리를 똑같이 먹어도 더 먹는 거랑 같은 효과예요. 밥 한 공기 더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중년기에 저희가 꼭 지켜야 되는 게 근육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육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근육을 유지시켜야 저희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근육은 떨어졌어요. 20대부터 떨어졌다면 뭘 줄이셔야 돼요? 식사량을 줄이셔야 돼요. 근데 식사량을 줄이다 보면 뭐가 부족해져요? 칼로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보조식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식품을 같이 잘 드셔야 칼로리를 줄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비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 보조식품을 먹지 않은 상태로 필요 영양소를 넣어주지 않은 상태로 칼로리만 줄여버리면, 살찐다고 자꾸 칼로리만 줄여버리면 뭐가 더 문제가 와요? 내 몸에서 기초대사량을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요요는 100% 오게 되고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는 몸으로 점점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면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나이살이 찌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은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를 위로를 해야 돼요. 저희 몸을. 괜찮아. 이제 너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이제 되는 시절이 왔어. 지금은 구석기 시대가 아니야. 그래서 너가 이제 애 안 낳는다고 너를 종족에서 몰아내지도 않을 거고, 너를 먹이 경쟁에서 탈락시키지도 않을 거니까 먹는 대로 이렇게 자꾸 지방으로 싸놓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이제 그런 시절이 왔으니까 괜찮아 해주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위로해줄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 대표적인 영양소가 이거예요. 이게 뭐같이 생겼을까요? 이거를 재배하면 이런 모양이래요. 다 커서 재배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루바브라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의 뿌리 추출물로 뉴트리아이트에 나와 있죠. 루바브 뿌리 추출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뭐 손발저리고 그래서만 먹는 게 아니고요. 이 루바브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항염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알만 먹어도 돼요. 워낙 강력한 항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루바브에 들어있는, 뿌리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의 기능이 바로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우리 세포들은 안 되겠구나, 이제 지방을 저장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세포한테 가서, 아니야, 여성 호르몬은 안 나오지만 내가 네 친구가 돼줄게 해서 같이 가서 여성 호르몬처럼 가서 그 세포막 수용체에 얘가 가서 들러붙어져 있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포막이 내가 지방으로 안 바뀌어도 되는구나 하고 안 바뀌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늘리지 않아요. 그래서 루바브의 그런 또 효능이 있기 때문에 비만 관리에서 특히 갱년기라면 루바브를 꼭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특히 루바브는 갑상선 기능을 또 돕는데 강력하기 때문에, 아까 스트레스 받으면 갑상선이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리고 나이 들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신진대사가 안 돼서 또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루바브를 잘 활용하시고, 또 하나가 우리 몸에 괜찮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태양이에요. 우리 태양 에너지, 태양 영양소 있죠. 비타민 D.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조절해줘서 내 몸을 괜찮다 위로해줘서요, 내 몸이 급격하게 지방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영양소가 또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도 비만 관리에 아주 잘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지금
그 이번에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굉장히 유행이긴 한데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서카디안 리듬에 맞춰서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만 밥을 먹고 그 다음에 24시간에서 46시간 단식을 24시간 단식은 예를 들자면 오늘 저녁을 먹었으면 굶고 내일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24시간 단식이 되죠. 36시간 단식은 뭐냐면 오늘 저녁을 먹었으면 내일 하루를 온전히 굶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36시간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단식을 하신다면 일주일에 3번, 36시간 단식을 하신다면 일주일에 2번 정도 단식을 해서 뭘 하는 거냐? 내 몸을 지방을 안 쓰는 몸을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꾸겠다는 게 요즘 그 유행하는 스위치온의 핵심이고요. 이거는 갱년기를 맞이하고 이제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중년기에는 단지 칼로리만 줄여서는 절대 다이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와 그다음에 24시간 또는 36시간 단식을 병행하시는 게 여러분들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는 다이어트법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래도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도 저울이 꼼짝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 수는 뭐다? 온열요법이에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저울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요, 몸에 극도로 냉기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각탕이라든가 뭐 이런 요법을 해서 발을 계속 배와 발을 계속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열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내부에서 열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열을 올려서라도 기초 체온을 올리셔서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아까 그렇게 병행하시면 아까 얘기했죠. 늦게 빠지는 살은 있어도 안 빠지는 살은 없다. 결국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장년기는 내장지방, 간기는 갱년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영양소들이 이런 영양소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저희 뉴트리라이트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충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삶을 응원하고요.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부유함의 원천이고 우리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우리 자신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건강한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